나는 66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는 걸, 함께 흘린 눈물이고 나눈 밥이고 손을 잡아준 순간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알기까지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검은 외투에 내려앉았다가 사르르 녹아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산소로 가는 길,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히는 소리만 고요한 산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가. 말도 안 돼. 이 추운 날에 아기가. 산소 옆 바위 밑 눈에 반쯤 묻힌 포대기가 있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포대기를 들쳐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 작은 입을 벌린 채 가쁘게 숨쉬는 아기, 눈썹과 속눈썹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 그리고 차갑게 얼어가는 작은 손. 아가야, 아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별 모양 목걸이 하나, 그리고 쪽지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단 7글자. 떨리는 필체. 마지막 획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묻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제 심장까지 시리게 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제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올해 66세.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제가 56세였던 10년 전입니다. 56세.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고, 내리막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제 아이도 없었어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쓸 때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게 좋았고,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를 때 그 맑은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3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은행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은주 씨, 우리 결혼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11월에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맞췄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도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 중환자실. 온갖 선이 어머니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후유증이 심할 거라고, 누군가 곁에서 24시간 돌봐야 한다고. 약혼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한복판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웨딩드레스를 반납했어요. 예식장 예약도 취소했습니다. 손에 쥐었던 약혼 반지, 작은 다이아몬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던 그 반지를 상자에 넣어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를 18년. 저는 18년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치매가 왔어요. 파킨슨병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가씨, 여기가 어디죠? 우리 딸 은주 어디 갔어요?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저를 몰라보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주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은주는 아직 학교에서 안 왔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어머니의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온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죽을 끓여 떠먹였습니다. 작은 입술 사이로 죽을 넣어드릴 때, 어머니의 턱에서 흘러내리는 죽을 닦아낼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잠든 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가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18년이 지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을 보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지. 56세, 저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떠났어요. 마지막 날, 빈 교실을 혼자 걸었습니다. 칠판에 남은 분필 가루, 책상 위에 놓인 색연필,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 안녕. 작게 속삭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동네 골목 끝, 낡은 2층 건물 1층이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주서점, 녹색 페인트로 손글씨를 써서 나무판에 새겼어요. 책장을 들여놓고 헌책들을 하나하나 꽂았습니다. 먼지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시간이 배인 냄새가 좋았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점 2층 작은 원룸에 올라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만 들으려고요. 너무 조용하면 외로움이 귓가를 파고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3년을 보냈습니다. 56세에서 59세까지. 그리고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5일,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 배, 귤. 손이 시렸지만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오전 11시, 서점 문에 잠시 후 돌아옵니다. 팻말을 걸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산골 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늘게.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산길을 올랐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올랐을까요? 어머니 산소가 보였습니다. 하얀 눈이 봉분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보자기를 펼쳤어요. 과일을 하나하나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오늘도 첫눈이 내리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서점도 잘 되고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점은 장사가 안 됐어요.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라면 먹으며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송이가 뺨에 닿았다가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예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산소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큰 바위 그늘 아래 뭔가 보였습니다. 눈에 반쯤 묻힌 하얀 포대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달려갔습니다. 미끄러운 눈길, 발이 헛디뎠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가누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쳐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였어요. 100일도 안 돼 보이는 작은 아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작은 입을 벌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썹에, 속눈썹에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 너무 작은 손이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대기를 더 펼쳤어요.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 그리고 접힌 쪽지,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주워 펼쳤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마지막 획이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묻은 듯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어요. 눈 속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가쁜 숨소리,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 외투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을 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외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꽉 안았어요. 얼음덩이를 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제 심장을 시리게 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계속 속삭였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눈길.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만 버텨. 30분. 평소엔 20분이면 내려갈 길을 30분이 걸려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성냥을 떨어뜨렸어요. 다시 집어들어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젖은 포대기를 벗겼습니다. 천이 아기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마른 이불로 감쌌어요.
아기의 체온을 재려 했지만 체온계가 없었습니다. 손등을 이마에 대봤어요. 차가웠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쌀을 씻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미음이 끓었습니다. 구수한 쌀 냄새가 방 안을 채웠어요. 불을 끄고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기 곁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미음이 식었어요. 작은 숟가락에 미음을 조금 떠서 후후 불어 식혔습니다. 아기 입술에 조심스럽게 댔어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 사이로 미음이 스며들었어요. 작은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삼켰어요. 그래, 잘했어. 조금씩,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봤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시간마다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렸어요. 난로에 장작을 계속 넣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숨소리도 조금씩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어머니에게? 하지만 계속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아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기를 바라봤어요.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뺨은 복숭아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작은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무언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쪽에서 왔으니 서자를 넣을까? 진귀하니 진자를 넣을까? 서진이 어때? 작게 불러봤어요. 서진아. 입에 착 붙었습니다. 서진이 내 이름이야. 그날부터 저는 서진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분유를 타는 것, 기저귀를 가는 것, 트림을 시키는 것,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59세에 처음으로 아기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분유 온도를 재려고 손목에 떨어뜨려 봤습니다. 뜨거우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젖병을 서진이 입에 물렸습니다. 쪽쪽 빨아먹는 소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기저귀는 더 어려웠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는데 자꾸 삐뚤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서진이는 작은 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마침내 기저귀를 채웠을 때 해냈다. 혼자 환호했어요.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서진이는 2~3시간마다 깼어요. 응애응애.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안아서 재웠습니다. 다시 눕히면 30분 뒤 또 울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첫 한 달은 제대로 잠을 잔 게 하루에 3시간도 안 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서진이가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서진이는 이제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방긋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진이. 말을 걸면 아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6개월, 서진이는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힘을 주며 몸을 뒤집었어요. 와, 잘했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이는 제 박수 소리에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9개월, 서진이는 기기 시작했어요. 대굴대굴 방 안을 기어다녔습니다. 책장 구석까지 모든 곳을 탐험했어요. 어머, 거기 가면 안 돼. 황급히 안아 올렸습니다. 서진이는 제 품에서 킥킥 웃었어요. 돌이 되던 날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초 하나를 꽂았어요. 서진아, 생일 축하해. 불을 켰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서진이는 촛불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후 해봐. 후.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서진이도 따라했습니다. 후. 촛불이 꺼졌어요. 와, 잘했어. 서진이를 꽉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렸어요. 서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를 재운 뒤 혼자 앉아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요. 59세에서 60세까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웃음을 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시간. 고마워, 서진아. 엄마를 살려줘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점에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전 주인이 두고 간 거였습니다. 조율도 안 된, 소리도 잘 안 나는 그냥 장식품 같은 피아노. 어느 날 서진이가 그 피아노 앞에 섰어요. 작은 손가락을 뻗어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띵 소리가 났어요. 서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른 건반도 눌렀습니다. 서진아, 그거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말렸지만 서진이는 계속 건반을 눌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진이가 누르는 건반들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도레미파솔 음계였습니다. 어머, 넌 어떻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음계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클래식 방송이었어요.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이는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들었어요. 음악이 끝나자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어색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듣고 따라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단골 손님 중에 음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오셨습니다. 그날도 오셨어요. 어머, 서진이가 피아노를 치네. 서진이의 연주를 들으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서진이 옆에 앉으셨어요. 서진아, 이 음 쳐볼래? 한 음을 눌러 보이셨습니다. 서진이는 똑같이 눌렀어요. 이건 다른 음. 서진이는 또 따라 쳤습니다. 교수님은 한참을 서진이를 지켜보시더니 제게 오셨어요. 은주 씨, 이 아이 절대음감이 있어요. 네, 한 번만 들으면 음을 정확히 찾아내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이 아이 그냥 둬선 안 됩니다. 레슨비를 알아봤어요. 한 달에 50만 원. 서점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형편이 안 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네. 하지만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그냥 둘 순 없어요. 제 마지막 제자로 삼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그날부터 서진이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교수님 댁에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30분, 나중엔 1시간. 서진이는 피아노를 사랑했어요. 연습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앉아서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점 일을 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서진이의 피아노 소리가 서점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이 서점 피아노 소리 들으러 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서점의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5살이 되던 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주 씨, 서진이를 콩쿠르에 내보내는 게 어때요? 콩쿠르요? 전국 유아 피아노 콩쿠르가 있어요. 서진이 실력이면 충분해요. 망설였습니다. 아직 5살인데 너무 이른 게 아닐까? 하지만 교수님은 확신에 차 계셨어요. 한번 해봐요. 경험이 될 거예요. 신청했습니다. 대회 당일 서진이에게 하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혔어요.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치면 돼. 알았지?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대회장은 컸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 있었어요. 다들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60대 여자와 수수한 옷차림의 5살 아이. 하지만 서진이는 당당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쇼팽의 자장가, 서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 작은 아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다니.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이는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꽉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리 서진이. 드디어 결과 발표. 1등은 서진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서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트로피와 상장을 서점 책장 위에 놓았어요. 서진이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진이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 제대로 키워야 해. 이 재능을 꽃 피워줘야 해.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이 레슨은 무료로 해주셨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더 큰 무대가 필요했어요. 유학? 콩쿠르? 모두 돈이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대학생들도 나오는 대회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서진이를 출전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번 해봐요. 서진이는 할 수 있어요. 신청했습니다. 대회 당일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이었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객석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침착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10살 아이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검은 피아노 앞에 작은 서진이가 앉았습니다. 조명이 서진이를 비췄어요. 숨을 고르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고난도 곡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았습니다. 종소리 같은 아름다운 선율, 빠른 패시지를 정확하게 연주했어요.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2초간의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기립박수였어요. 500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꽉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아이 누구래? 10살이라던데. 음대 교수 딸인가 봐.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제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비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참가자들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서진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팸플릿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조용한 준비실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서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왜 저러시지? 서진이를 제 뒤로 감췄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벽을 짚으며 간신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하지만 곧 시상식이 시작되어 잊었어요. 1등 역시 서진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서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부모님이 음악 전공이세요? 유학 계획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은퇴한 교사고요. 개인 레슨 받고 있어요.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대 교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천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났어요. 무명신동, 피아노계 혜성처럼 등장. 서진이 사진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일주일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한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촬영일, 서진이와 함께 방송국에 갔어요. 대기실에 들어가자 스태프들이 반겼습니다. 와, 서진이구나. 진짜 귀엽네. 분장실에서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어요. 서진이는 신기한 듯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예뻐졌어요? 응, 우리 서진이 제일 예뻐.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환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서진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저는 카메라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진행자가 들어왔어요. 유명한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 서진아. 안녕하세요. 긴장돼? 아니요, 괜찮아요. 서진이는 당당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피아노는 언제부터 쳤어? 3살 때부터요. 누가 가르쳐 줬어? 교수님이요. 그리고 엄마가 응원해 줬어요. 엄마가 음악 전공이셔? 아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혼자 배운 거야? 네. 근데 엄마가 늘 옆에 있어 줬어요. 서진이가 카메라 밖에 있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인터뷰 중간에 서진이가 짧은 연주를 했어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스튜디오 안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을 멈추고 들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서진이에게 물을 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재미있었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콩쿠르 준비실에서 봤던 그 남자.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오늘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백준호입니다. 대학병원 원장입니다. 네. 혹시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병원 원장이 저희를 찾아온 걸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준호는 서진이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혹시 서진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네. 서진이 목을 봤어요. 티셔츠 안에 숨어 있던 별 모양 목걸이. 그날 눈 속에서 발견한 그 목걸이를 서진이는 늘 차고 다녔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혹시 어디서 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준호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서진이는 제 친구에게 맡기고 둘이서만 왔어요. 카페 구석자리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시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목걸이가 왜 그러시는 건가요? 준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예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7년 전에. 목소리가 끊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서진이를 발견한 게 7년 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신가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은 혜린입니다. 이혜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아니스트였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사진 속 여자. 어딘가 서진이와 닮아 있었어요. 눈매가, 특히 눈매가. 7년 전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뺑소니.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이 12월 5일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2월 5일, 서진이를 발견한 날. 그날도 12월 5일이었어요. 혹시 그날이 언제였죠? 7년 전 12월 5일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리는 그날 아침 외할머니 산소에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산골 마을로. 네. 어떻게 아세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그 산에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가 눈 속에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준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기를요? 네. 포대기에 쌓인 채 눈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안에 별 모양 목걸이와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 저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7년간 간직해온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준호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혜린이의 필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쪽지 위에 눈물방울이 번졌어요. 혜린이 아기를 목이 메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눈 속에서 울고 있던 아기. 그 아기가 이 사람의 아이였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겨우 진정하고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99.99% 일치합니다. 서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내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에서 만났어요. 준호가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진이는 2층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1층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친자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 확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10년간 키워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진이는 없었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깊게 절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건 그동안 양육비입니다. 받아주세요. 당연히 드려야 할 돈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봉투를 밀어냈어요. 아니에요. 전 돈 때문에 서진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서진이가 없었으면 못 살았어요. 서진이가 저를 살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네. 서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 남을게요. 서진이는 그쪽에서 자라야 맞는 아이예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을? 전 그냥 은퇴한 교사예요. 가난한 헌책방 주인이고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제대로 배워야 하고 큰 무대에 서야 해요. 그렇다고 제가 서진이 미래를 가로막아선 안 돼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66세 은퇴 교사가 병원 원장의 아들 옆에 있어선 안 된다고, 서진이의 앞길을 막아선 안 된다고.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는 하겠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게 서진이한테 맞는 길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이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7년 전 혜린의 교통사고 관련 서류, 경찰 조서, 사고 현장 사진, 부검 소견서, 읽고 또 읽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왜 없었을까? 목격자는 왜 한 명도 없을까? 가해 차량 흔적은 왜 이렇게 희미할까?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설 조사팀을 꾸려주세요. 7년 전 교통사고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조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팀은 당일 CCTV를 추적했어요. 흐릿한 영상을 복원하고 차량 번호를 분석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조사팀장이 전화했어요. 원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곧장 조사사무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흑백 CCTV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조사팀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검은색 SUV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사흘 전부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계속 출현하는 차량, 혜린이 다니던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미행했던 겁니다. 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 차량, 소유주가 누굽니까? 조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량 등록증, 병원법인 차량입니다. 사용자는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혜린이 받았던 익명의 협박장, 그 남자 곁을 떠나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이 편지, 발송지가 어디죠? 병원 근처 우체국입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쿵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가 혜린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사고 일주일 뒤 이 차량은 급하게 폐차 처리됐습니다. 수리 기록도 없이 바로 폐차장으로 폐차장 직원 증언으로는 앞 범퍼에 충격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 전 준호의 아버지 이사장 백영수는 정략 결혼을 추진했어요. 상대는 국회의원의 딸, 정치권과의 연결이 병원 확장의 필수였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거부했습니다. 전 혜린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어요. 고작 피아니스트 따위한테 내 인생을 망칠 거냐? 혜린은 따위가 아닙니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병원에서 쫓아낼 줄 알아. 준호는 고민했어요. 의사로서의 꿈, 병원, 아버지, 그리고 혜린. 결국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혜린을 만난 날 카페에서였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무슨 말이야? 나 결혼해야 해. 다른 사람이랑.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정말 미안해. 나 어쩔 수가 없어. 혜린은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행복하게 살아. 돌아서서 나갔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그때 혜린이 임신 중이었다는 걸. 혜린은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정략 결혼을 받아들인 건 나 때문이야. 아기까지 알면 더 힘들어 할 거야. 혼자 결심했습니다.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기로 연락을 끊었어요. 집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백영수 이사장은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했어요. 그 여자 행적을 전부 추적하라. 혜린을 미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혜린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준호의 아이야. 지킬 거야. 12월 5일 외할머니 기일. 혜린은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검은 차가 따라왔습니다. 혜린은 알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산소로 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기만은 살려야 해. 산소 근처. 혜린은 바위 밑 움푹 팬 곳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목걸이를 풀어 아기 목에 걸어줬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 준호가 준 목걸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썼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쪽지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넌 꼭 살아야 해. 아기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혜린은 반대편 산길로 뛰어내려갔어요. 눈이 점점 굵게 내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어요. 뒤쫓아오는 발소리,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로에 나왔어요.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혜린은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 몸이 튕겨나갔어요.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등산객이 발견했습니다. 신원미상 여성, 교통사고 사망, 혜린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서진이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진이는 2층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엄마, 들어와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 곡 들어봐요. 오늘 배운 거예요.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의 야상곡, 아름다운 선율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연주가 끝나자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너무 예뻐서. 거짓말이었어요. 서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작은 손을 꽉 쥐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아. 응,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서진아, 너 진짜 아빠가 생겼어. 서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아빠요? 응. 저번에 본 병원 원장님이 너의 진짜 아빠야. 엄마는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널 주어서 키운 엄마야. 낳은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서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엄마랑 헤어져야 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응. 서진이는 이제 아빠랑 살아야 해. 싫어요. 서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랑 같이 살래요. 엄마가 좋아요. 제 옷깃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진이를 꽉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제 품에 안겨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한테 맞는 길이야. 서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 작은 이마, 긴 속눈썹, 모두 기억하려 했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지 마. 천천히 커. 엄마 생각나면 언제든지 전화해. 엄마는 여기 있을게. 늘 여기 있을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진이 뺨에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이는 잠결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서진이 손을 꽉 쥐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차가 왔어요. 검은색 고급 SUV. 서진이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악보, 인형 하나. 많지 않았어요. 서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야 해요? 응, 엄마도 같이 가요. 제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서진이는 아빠랑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준호가 조용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는 차에 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창문에 손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서진아. 건강하게. 잘 지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는 뒷유리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엄마. 계속 소리쳤습니다. 차가 점점 멀어졌어요.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제 아이가 떠나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0세가 되었어요.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았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어요. 매일 밤 서진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서진이는 훌쩍 커 있었어요. 20,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우리 서진이.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오늘 줄리아드에서 연습했어요. 그래,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엄마 생각하면 힘이 나요. 서진이는 줄리아드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음대, 준호가 최고의 교육을 시켜준 거였습니다. 서진이는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어요. 쇼팽 콩쿠르 3위를 하고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2위를 했습니다. 신문에 서진이 이름이 자주 났습니다. 한국의 피아노 신동, 세계를 사로잡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어요. 서점 한 구석에 서진이 스크랩북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그 스크랩북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다. 서진이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줄리아드 기숙사. 서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작게 속삭였어요. 책상 위에는 어릴 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찍은 사진. 5살 서진이가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서진이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는 결심했어요. 졸업하면 엄마한테 가야지. 꼭 모시고 와야지. 졸업까지 6개월. 서진이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매일 8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드려야지. 6개월 뒤 서진이는 줄리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 준호가 참석했어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미국까지 갈 돈이 없었거든요. 비행기 표가 너무 비쌌어요. 서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졸업 후 서진이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응? 여기서 더 배우는 게 어떠냐? 아니에요. 전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준호는 한참을 서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래, 알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모셔오거라. 정말요? 응, 이젠 함께 살아야지. 준호도 깨달았거든요. 은주 없이는 서진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어느 봄날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벨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책장 정리를 하다가 돌아봤습니다.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청년.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서진이? 청년이 웃었어요. 엄마.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퍽. 서진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진아. 저도 서진이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포옹.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왔어? 엄마 모시러 왔어요. 뭐?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 힘으로 모시러 왔어요. 거절하셔도 그냥 모셔갈 거예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정말? 네. 이제 서로 그리워하지 말아요. 함께 살아요, 엄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서점 앞에 또 한 대의 차가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 준호가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이에요. 세 사람은 서점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엄마, 들어봐요. 엄마 위에 준비한 곡이에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아름다운 선율이 서점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눈을 감고 들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점을 정리했어요. 30년간 운영한 서점. 책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책들. 서진이가 어릴 때 읽던 동화책도 있었어요. 잘 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 주인에게 서점을 넘겼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카운터, 구석에 낡은 피아노.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딸랑. 벨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준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색했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서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함께 살 거예요. 영원히. 준호는 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아버지의 죄를 알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대신 의료봉사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서진이는 한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공연을 하고 후학을 양성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서진이를 응원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꼭 찾아갔어요.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사진관에 갔어요. 가족 사진 찍어요. 서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섰어요.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준호, 은주, 서진. 가족이었습니다. 사진이 인화되어 거실벽에 걸렸어요. 큰 액자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렸어요. 혜린의 사진.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서진이는 두 액자 앞에 섰습니다. 엄마, 두 분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계시죠?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이제 76세입니다. 서진이는 30세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준호는 60대 중반, 여전히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해요. 준호가 요리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서진이는 피아노를 쳐요. 아름다운 선율,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병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다음 주 공연, 준비가 잘 되고 있어. 서점에서 산 새 책이 재미있어.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느 저녁,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 걸,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걸, 66세에 만난 작은 생명, 그 아이가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76세의 저는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복사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얀 꽃잎 하나가 창문에 닿았다가 살랑 떨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의 봄이, 우리 모두의 봄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세요.